제가 원래 제천 사람이라 영월 바로 옆 동네거든요. 옛날에는 영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요? 촌동네고. 너무 천이라. 영월이? 그리고 약간 영월이 좀 뭐랄까 무질서한 동네였어요. 이렇게 약간 막 뭐랄까 정비가 안 돼 있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었고 영월 공고 애들이 막 깡패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지금 가보니까 뭐 큰 변화는 없는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영화 때문에 아우 1시간 기다렸는데 그 배 타고 가느라고. 아, 그 가서 보는 건 30분도 안 걸리고. 그 저기 왕의 남자. 예, 나 그래서 거기 네, 30년 전에 또 어렸을 때 한번 가본 이후로는 왕이 영화가 큰 역할을 해요. 예. 아유 그것 때문에 뭐 지역 경제가 뭐또 그쵸. 살아나면 좋죠. 문화산업으로. 제가 국제시장 이후로 영화 본 게 이게 방화라고 그랬죠. 본 게 이제 그게 처음에 그 국제시장 나온 지 한 10몇 년 넘었죠. 그냥 한 15년. 그쵸, 늦게 됐을 거예요. 마이클 잭슨 영화를 보러 가자. 아, 마이클 잭슨. 그 왕가 사는 남자를 대부분 다 봤잖아요. 저는 못 봐갖고. 근데 거기가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해설해주는 사람 없고 그래갖고 어제는 이제 또 우리 이 차례에서 이제 저한테 한 번 좀 설명 좀 해달라고. 근데 지금 이제 거기 올라가면 원래 이제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초가집에 위리안채 갖고 초가집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홍수가 나니까 뒤로 더 들어간 것이 지금 이제 간원정이라고. 거기 원래 그 관가의 숙소예요. 그 나그네 숙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죽은 거죠. 7개월 만에. 근데 거기 이제 그 옆에 이렇게 망향경이라고 좀 이렇게 산을 쭉 올라가면은 그 탑을 쌓은 데가 있고. 근데 그 꼭대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전망대가 있긴 한데 그 중간에 망향정이 있더라고. 거기서 이제 어린 나이에 그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예, 17살에 죽었으니까. 참. 근데 사실은 세조가 그래도 이제 자기가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냥 좀 그래도 살리려고 했는데 그 성삼문 당신은 왕도 아니라고 이렇게 열받았고 뭐 성삼문, 박팽현, 하의지, 이계, 유흥부 뭐 이런 사육신, 또 생육신 중에 이제 유명한 김시습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김시습 때문에 고전 문학을 애들이 더 배워야 되잖아. 단종 때문에 도전을 더 배워야 돼. 뭐 인간적인 면, 뭐 그런 거에서는 좀 그 단종이 좀 애처롭다거나 해석하다. 그쵸. 정치 사적이나 뭐 이런 세속적인 거, 정치 권력 이런 거에서는 정권을 잡을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그렇게 평가하도 보면서도 뭐 물론 역사라는 게 승자의 역사니까 정권을 잡은 세조가 자기 뭐 승정원에게나 조선왕조실록에다 자기 업적을 뭐 다 써서 그렇겠지만은 그 세조가 정권을 잡게끔 만든 사람이 세종이에요. 난 그렇게 보거든요. 결국 그때는 왕권하고 신권 간의 건국 초기의 싸움인데 그 전에는 그 왕권 강화를 막기 위해서 정도지나 이런 사람들이 그
조선의 그 국가 그 시스템을 해고 왕족이 정치에 관여를 못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뭐 대금들이니 그 왕세자들이 그 대에 누가 왕이 되면은 이 뭐랄까 이제 그 조정에 하나도 안 나가고 다 대군충을 받았고 다 사가로 내려보내고 정치 관여를 못하게 했잖아요. 자기 파벌을 못 만들게. 근데 세종만 그걸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조한테도 뭐 저거 주고 권력을 많이 줬으니까 자기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정치 권력사에서 자기 세력이 있는데 그거를 내 뭐 조카지만 정당한 왕이니까 해야 된다? 그거는 정치사에서는 아닐 것 같아. 뭐 이 세계 역사에다 그렇게 됐으면 반란이거나 뭐 이 정치 변혁이 없잖아요. 변혁이 일어난다는 거는 뭔가 사회적인 요인이 있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뭐 아니다 싶지만. 그래도 세조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고 죽었잖아요. 예, 말년에 너무 그죠? 그리고 뭐 왕 되자마자부터 풍파가 너무 많았잖아. 정상적인 절차를 안 밟으니까 명분이 없어. 그런 세력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뭐 저기 뭐야 아들들이 막 바로바로 죽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재앙들도 많았고 결국은 죽어가면서까지 너무나 괴롭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역사에 말씀하셨지만 역사라는 것은 만약은 없는데 역사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이해치카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해석하는 그런 뭐 방법론 중에 이제 가장 적한 게 이제 우리 역사의 결과만 보잖아요.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 결과에서 뭐 이게 잘 됐냐 못 됐냐. 근데 이제 사실은 정치는 이제 가장 정치의 1번은 명분이잖아요. 명분. 이 명분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세조가 명분이었기 때문에 그 명분 때문에 과도하게 자기가 치적을 해야 돼. 이 명분을 살려야 돼. 치적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무리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면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당파라고 보지만 당파가 아니라 진짜의 싸움은 뭐냐 왕권과 신권의 싸움. 그렇죠. 맨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신하들은 또 누구 왕을 옹이해야 자기들이 이제 힘을 가지니까 결국은 왕권과 신권에 쌓이고 정도전이 꿈꾸었던 거 신하들이 정치 다 하고 왕은 이제 꽃 열매만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되나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거기를 가볼 때는 이제 우리가 정치와 역사에 대한 문제보다는 인간적 비애죠. 누가 그런 얘기 했다 그러더라고요. 단종은 그 장례식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 어몽도가 사실 이제 어몽도의 진실은 장례식을 치러줬다는 거 하나.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러줬다는 거 어서오세요. 네 하나고. 그래서 이제 어몽도라는 사람이 이제 지금 부각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영화가 뜨면서 단종의 국장을 치렀다. 진정한 국장이 지금 이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9강입니다. 소비와 욕망.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예, 또 아주 위대한 고전 중에 하나죠. 에리 프롬. 이제 청년 시절에 에리 프롬의 이제 사랑의 기술. 진짜 그 안에 사랑의 기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속았죠. 신대학책이고. 그리고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근데 이 싸움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계속 소유로 살 것이냐 존재로 살 것이냐.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건 소유로만도 안 되고 존재로만도 안 된다. 그렇죠. 이 소유와 존재가 같이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혹시 그냥 그 질문은 그냥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 거 있죠.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허송세월 보낸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야 나중에 이게 허송세월이었구나. 이게 참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그거 괜히 욕심을 부렸네. 응? 괜히 막 어떤 부분에 욕심을 부리고 근데 이제 그게 결론적으로 그게 무의미한 건 아니긴 아닌데 인생에서 도움 안 되는 건 전혀 없죠. 다 도움이 되죠. 뭐 타산지적도 되는 거고 실수도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이거 왜 그랬지? 왜 그런 저걸 했지? 애들로 치면 재수하면은 성적이 더 잘 나올 것 같은 느낌. 예. 근데 사실 재수하면 90%가 안 나와요. 그 점수가. 그 이제 공부의 양이 많아지면 실력이 올라간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 재수하고 그래서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하는데 애들이 그래요. 재수하고 이제 원래 내가 재수 안 하고 갔던 대학보다 나중에 재수하고 간 대학이 이제 평판으로 더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그래 괜히 거기 갔어요. 그래서 괜히 재수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또 배웠잖아. 그만큼 배웠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주춤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만큼 배우는 건데 어떨까요? 진짜 이거는 내가 이것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냈구나. 참 무의미하구나. 이런 것이 많겠지만 또 한번 또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부터 한번 해보시죠. 근데 질문한다면 1년 동안은 산 게 거의 없으니까요. 후회할 것도 없고 그러고 살아오면서 이렇게 뭐 어떤 뭘 갖고 싶다거나 이런 그 취미를 어떤 독특한 취미를 갖고 있으면 갖고 싶은 게 있다든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제 음악을 좀 좋아했고 그 오디오 시스템 그거에 좀 살라고 그냥 머리도 굴리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못 샀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좀 그 저게 없고 후회되는 것도 뭐 별로 없고 꼭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아까 말씀대로 뭐 오디오를 한번 좋은 거 한번 갖춰놓고 싶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면서 그 모든 경제권을 내무부장관한테 맡겼거든요. 뭐 월급 그때는 월급 타다 주잖아요. 요즘은 통장 입금하지만 딱 하면 그 복도 그대로 그냥 뜯어 줬어요. 난 하여튼 손 하나도 안 댈 테니까 당신은 뭐든 알아서 해라 나는. 그럼 나한테 뭐라 하지 마라. 그러고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돈을 뭉쳐갖고 만들어갖고 뭐 해본다고 월급쟁이 생활하니까 그럴 게 없잖아요. 월급쟁이가 월급 복도 줬으면 생기는 게 없잖아요. 그죠? 비자금 같은 거 안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 사모님이 용돈을 잘 주셨나 보다. 아니 용돈도 뭐 별로 받아본 게 없어요. 근데 생활 어떻게 하셨어요? 사셨어요? 응? 근데 그렇게 응. 불만 없이? 그럼요. 오호. 모범. 모범생이라 그런 게 아니고 그 모르겠어요. 저 회사 다닐 땐 하여튼 입사해갖고 퇴사할 때까지 영업부에만 있었으니까 그럼 뒷돈이 많이 나오셨겠는데? 아니, 내가 영화로 다니는데 뒷돈이 없습니다. 아니지. 그러니까 술을 좋아해서 술 마시고 이러는 거는 어차피 접대하러 가거나 회사 동료하고 하거나 그거는 다 회사 돈 갖고 먹는 거고 근데 영업부니까 뭐 담배 사고 이러는 거는 근데 활동부에서 다 나온 거니까 태워 그렇게 뭐 내가 돈을 내 돈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활동비가 넉넉했는 거예요. 너무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들으셨습니다. 전 지금도 누구 앞에서 집사람도 그래요. 하여튼 돈 많이는 못 벌어다 줘도 월급에서 일어난 번한테 먹었다는 걸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여자들한테. 이제 비자금 만드는 거는 1년에 이제 뭐 영업 그러니까 실적이 좋고 하면 연말에 이제 뭐 사장 표창이나 이런 거 하면 그때 예를 들면 자기 봉급을 100%를 준다든지 뭐 200%를 준다든지 이런 게 생기잖아요 연말에. 그다음에 뭐 1년 만기하면은 그때 노는 날이
없이 그냥 그대로 다 출근했으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그러면 연월차 수당이 150%에서 꽤 쏠쏠해요. 그거를 한 2년은 떼어 먹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랑 같은 회사의 경리과에 있던 CC란 말이에요. 잘 알겠네. 그러니까 뭐 뻔하지. 그리고 또 다른 놈들이 뻔하 맞춰요. 아이 뭐 성분아 이번에 뭐 저거 탔어요 그래가면서 상담 받았어요 이러면 이제 출연했다고 통화해내고 그래요. 그렇군요. 슬픈 역사입니다. 네. 그 대단히 모험적이시네요. 그래도. 아니 지금도 뭐 직장생활 좀 하고 있으니까 제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여자들은 다 알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예, 그렇군요. 아주 모험적이셨습니다. 또, 또 후에.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다르게 또 결혼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게 굉장히 우리 때만 해도 없었죠. 많이 부담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이거를 그만둬야 되나 하는 그 이제 큰 문제. 그러니까 누가 봐줄 사람도 없는데 그렇죠. 아이를 아줌마한테 맡기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막 그거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이제 막 고민도 하고 그러다가 고집으로 안 놓겠다 해가지고 그냥 강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줌마가는 제 생각에는 한 10년만 한 사람 월급을 그냥 다 아줌마한테 간다라고 생각을 하자. 아이 키우는 데다가 그냥 쏟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커리어가 생기면은 그때부터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말 13년을 아줌마가 애들을 봐주셨어요. 식구네이죠, 완전. 네네네. 그런 과정에 이제 뭐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힘들고 괴롭고 이제 별일이 그쵸.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제 막 뒤집어지고 뭐 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애가 일찍 유학을 갔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내가 그때 그만두고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했었으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막 그런 생각.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그래 그냥 잘 버텼다,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때는 정말로 너무나 많은 그런 힘듦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회와 아쉬움이 조금 남는 네. 그런 것이었군요. 네. 교육 때문에 그죠? 뭐 한국 사회는 교육이 가정사의 80%를 차지하니까. 예, 그렇군요. 네, 또 이제 오셨으니까 내 인생에서 이건 좀 후회되더라.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욕심을 내가 부린 거 아닌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다 후회돼가지고 인생 자체가 후회되고 유독 기억에 남는 이거는 좀 아니었는데 그런. 공부를 조금 더 했었어야 되지 않나. 또 하다가 좀 실패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 좀 후회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공부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긴 했는데 그런 것 중에서 지나고 나니 그때 할 수 있을 때도 했으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 딸이 사실은 검정고시를 했거든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학교가 너무 공부를 안 하더래요. 지가 얼마나 공부한다고. 학교 행사가 많잖아요. 축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자기는 아깝대. 예. 그래서 내가 너는 너무 기능적이다 인생이. 그래서 1년 만에 그 1학년 1학년 마치지도 않고 휴학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휴학을 하고 6개월 뒤에 검정고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봄에 검정고시 보려고. 그래서 이제 휴학이래. 자퇴를 했죠. 자퇴를 하고
봄에 검정고시 봐갖고 이제 검정고시 결과가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좀 좋았죠. 그래 좋아서 바로 그때부터 이제 고2 때부터 이제 입시를 준비한 거죠. 네, 고2 때 입시하고 그래서 항상 그 뭐지 이렇게 커트라인에서 조금 모자라면 희망이 생기잖아요. 희망 고문. 나 조금만 더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또 재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재수는 아니죠. 그냥 그 남들로 치면 이제 고3이지. 그렇게 해서 그때 여기 일로 이사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자기는 왜 거기서 공부하는 일로 이사 오냐고 여기서 그래서 여기 저 지정면의 독서실에 다녔어요. 또 1년을 딱 다니더니만 또 아쉬운 거야. 이게 나한테 그러더라. 아빠, 나 관리 받으면서 나 이제 학원을 다니겠대. 관리 받으면서 1년을 더 하고 싶대요. 그러면 이제 삼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피곤하더라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제가 운전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이제 큰 오빠 지 오빠가 막 너는 진짜 너밖에 모르는 거 아니야? 아빠가 노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목회하는데 또 맨날 아빠 피곤하게 하고 그 뭐냐고 이 했으면 여기 이 만주에서 이 대학 가. 왜 그러는 거야? 근데 거기도 이제 국립대라서 나름대로 괜찮은데 이제 얘가 욕심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 1년만 원 없이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후회가 없을 것 같다고. 대학가 상을 후회, 그래서 그 말에 그럼 또 해보자. 그래갖고 마침 제가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주변에 가회 좀 해달라 그래서 좀 목사가 돈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가회비 몇 명 가회하면서 거기 좀 이렇게 충당을 했어요. 그 한 달에 그 학원 여기 메가스터디 원주도 한 달에 한 200만 원 들어가요. 먹고 뭐 학원비에 다 관리. 그래서 이제 뭐 가서 지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서울에 인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제 원 없이 공부해갖고 공부에 미련이 없대. 그리고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지금 다시 미술학원 다니고 있어요. 대학교 3학년에. 자기 길을 또 여기 갔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그런, 요즘 애들, 우리는, 그래, 지나갔어. 그냥 후회하지 뭐 이런데 요즘 애들은 후회라는 게 없고, 그냥 또 브레이크 딱 걸고 그냥 또 하는 거야, 자기가. 예, 그런.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그 원칙에 쌓여 있잖아요. 여기 가면 계속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뭐 제일 빠르다 그러는데 늦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큰 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렇게 애들 뭐 교육을 했기 때문에 보면 알잖아요. 얘는 조금만 하면은 진짜 얘는 이게 뭐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애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가 국어 안 배워도 다 찾아내요, 답을. 그래서 너는 공부를 했더니 이런 애는 또 대학 안 가요. 얘는 대학을 안 갔어요. 자기 혼자 공부. 자기 혼자 미술하고 자기 혼자 예술하고 그 책은 또 엄청 읽었어요. 어릴 때 제가 한 2만 권 읽혔거든요. 책을 엄청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가 너무 책을 읽어서 그런지 대학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대학을 안 간다고. 하여튼 그런. 근데 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전부 다 왜 미술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이제 우리 그 사촌 동생 중에 명절에 갔더니 얘가 이제 강남의 그 청담고등학교 전교 1등하고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들어가서 젊은 나이에 포스코의 과장, 30대 과장. 예. 그래서 얘가 면접을 본대요. 이렇게 그 면접관이래요. 그 입사할 때 자기랑 연배랑 비슷한 사람도 있대요. 근데 이제 묻는 게 그거래요. 당신은 왜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냐고. 당신 꿈이 이거냐고. 그래서 정말 꿈이 여기서 뭔가를 이뤄내고 싶으면 여기 하라고 아니면은 후회하지 말라고. 근데 얘가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제가 명절에 우리 아들 데리고 왔더니 얘가 대학 안 가고 얘 지금 자기 그리고 싶은 미술을 했더니 너는 진짜 행복한 거라고. 자기는 음악을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지금 돌이킬 수가 없대. 지금 여기까지 포스코까지 와서 음악을 돌이켰어. 내가 왜? 그럼 다 그만두고 해. 옆에 있던 이제 우리 삼촌이 망보라 그러더라고. 왜 인생을 망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렇게 막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소유죠. 막 쌓아놓은 이거를 자기 존재로
존재가 소유가 존재가 된 거야 이제. 내가 이뤄온 게 내 존재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를 포기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세월이 또 지나면 또 후회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떠실까요? 자, 예. 뭐, 질문이 뭔지. 자, 소비야. 내가 어떤 욕심을 부려서 굉장히 후회가 됐던 거. 예. 뭐 젊어서는 맨날 욕심이죠. 근데 지금은 뭐 다 내려놔가지고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옛날에 옛날에는 이제 뭐든지 남보다 뭐든지 남보다 뒤지면 안 된다는 이게 욕심.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욕심이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냥 나름대로 살면 되는데 뭐 남하고 비교해서 뭐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그 자체가 욕심이고 그냥 주어진 인생 성실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젊어서는 그 생각을 못했죠. 그치. 그런데 이 머리에 남는 거는 이제 많긴 많지만 하나를 꼽는다면 글쎄 뭐를 꼽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도 젊어서는 다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어느 하나라고 할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욕심 안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깨달은 지는 많이 뭐 오래된 거는 아닌데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욕심이었고 이제는 맨날 내려놓는 작업만 계속 해가는 단계고 딱 어느 거 하나 더 집어서 하라고 그러면 애가 내 맘대로 되어주기를 원했던 게 그게 가장 큰 욕심. 아이에 대한 욕심. 네, 내 맘대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애가 되어주기를 원했던 게 그게 가장 큰 욕심이었던 지나고 보니까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내버려 둘 걸. 내버려 둬도 지 인생 지가 갈 거고 내가 막 이렇게 해서 이걸 해가도 결국은 지 인생 갈 건데 지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차나도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더니 아유 내가 왜 그때 너한테 이렇게 닥달을 했었는지 모르겠다. 지금 후회스러워. 왜 그랬는지. 너도 힘들었지만 나도 힘들었고 서로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게 그런 말도 그냥 허물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야, 그러니까 이제 자녀에는 항상 욕심이 투영되죠.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야 그러지만 네, 그 안에는 이제 그렇구나. 욕심이 투영되죠.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어떠실까요? 이건 내가 진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계속 이 자식에 관한 얘기만 하는데 참 우리 애들이 참 아빠 입장에서는 참 바르게 키웠다고 하는데 한편 돌이켜보면은 제 젊은 시절에 너무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애들이랑 같이 시간을 못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한테만 맡기고 근데 저희 집 애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와이프도 이제 끌려다닌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짓고 나서 보면은 내가 왜 저렇게 살았나. 차라리 옛날부터 애들이랑 같이 옆에서 좀 같이 놀아주고 같이 얘기도 좀 많이 하고 할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지금은 아주 제일 많이 됩니다. 그렇죠.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뭐 저도 이제 교육을 하고 교육도 나름대로 뭐 교육 심리학도 뭐 이제 공부도 하고 막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면에서 항상 조금 후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요 부분인데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냉장고도 가득 차고 핸드폰 하나로 영화도 보고 배달앱도 밤에 음식도 시킬 수 있고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아주 삶이 편리해졌는데 이제 마음이 더 불안한 거예요. 우울증도 늘고 불안장애도 늘고 자살률도 높아지고 비교와 경쟁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리 프롬은 이제 이 부분에서 현대인은 존재하기 위해 살지 않고 현대인들은 소유하기 위해 산다. 예. 소유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누가 집을 샀어. 나도 집을 사고 싶어.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요즘에 이제 집 뭐 담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 그래서 대출금을 갚아야 돼. 예. 그래서 내가 집을 소유한 게 아니라 집이 나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 집 때문에 내가 일해야 되고, 그 집 때문에 내가 메워야 되고, 그 집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이 대출금을 갚아야 되니까 회사도 그만 못 주는 거예요. 그죠? 함부로 줬다가 뭐 이 대출금 못 갚으면 어떡하나, 이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해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이 나를 도리어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우리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현대 사회를 이제 정확하게 해부하는 그런 문장인데, 그러니까 나는 누구지? 이것보다 나는 무엇을 가졌나? 나는 어떤 능력이 있나? 그죠? 그걸 증명하죠. 나는 어느 대학 출신인가? 나는 어떤 회사에 다녔는가? 나는 연봉이 얼마인가? 집은 자가인가? 차는 무엇인가? 요즘에 또 유튜브 구독자는 몇 명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심지어 인간관계조차 스펙이 됩니다. 인간관계.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는가? 그죠? 아, 내 친구가 누가 있는데 내 친구는 누구고. 이게 이제 스펙이 돼요. 그래서 인간은 점점 존재보다 자기를 시장 가치로, 상품으로 점점 매겨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프롬의 말한 두 가지 소유의 방식이 있습니다. 프롬은 현대 사회 대부분 소유형 인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소유형 인간은 끊임없이 축적합니다. 돈, 정보, 경험, 인맥, 자격증, 명품, 심지어 사랑까지. 문제는 소유의 핵심의 감정이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남편감, 아내감 1번 믿음이라 해요. 믿음. 예. 근데 실제 만나보면은 믿음이 아니에요. 1번이 능력. 그러니까 겉으로는 믿음이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그래서 믿음이 좋은 청년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그 교회 안에서 찾아보라 그러면 아니네. 믿음 좋지 않냐 그랬더니 근데 너무 능력이 없대. 그러니까 그럼 결국 능력이네. 그러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뭐예요? 능력이, 소유욕. 그 사람이 어떤 능력과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문화가 됐고, 문화를 넘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바보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자꾸 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소유는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유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집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집 밑에, 결국은 밑에가 아니라 그 앞에 거 굵은 글씨. 결국은 집이 인간을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소유의 역전이라고 보죠. 인간은 물건을 가진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물건이 인간을 지배합니다. 반대로 존재형 인간이 있습니다. 존재형 인간은 무엇을 가졌는가보다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삶을 경험합니다. 사람과 깊이 대화하고 자연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사유하고 창조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존재형 인간은 현재를 살아갑니다. 반면 소유형 인간은 늘 미래에 묶여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해질 텐데.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된대요. 행복은 지금이에요, 지금. 행복은 미래가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내가 지금 행복하냐. 그러니까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미래에도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삶이 즐거운가. 지금 즐겁지 않으면 미래에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거든요. 행복은 이 감정은 습관이에요, 습관. 이제 이런 삶이 존재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린 나이에 대단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자꾸만 뭔가를 가져야 내가 행복한 거고 만족하고 성취욕도 없고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요번에 스타벅스 사건이 있었죠. 스타벅스에서 이제 5.18 뭐 탱크데이, 그리고 이제 책상 위에 턱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이제 광주를 조롱하고 또 이제 뭡니까 고문치사를 희롱하는 그런 걸 했잖아요. 사람들이 여기 엄청 광분하고 공분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뭐 지금 뭐 난리도 지금 스타벅스 본부에서 이 한국 스타벅스 이제 조사 나온다 그러더라. 그래서 거기 원래 이렇게 계약 조건이 이런 위해를 가했을 때는 그 주가의 35% 가격으로 인수해 버린대 아예. 그럼 이제 그 스타벅스 정영진인가? 예, 그 사람 이제 스타벅스를 운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운동을 스타벅스에서 주관한 거예요? 그쵸. 그거를 제품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걸. 저도 어저께 그 유튜브 봤거든요. 누가 보내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5.18에 내놓은 거예요. 그거 완전 이제 조롱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람도 멸공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돼갖고 워낙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제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막 이 스타벅스 컵을 다 깨고 막 텀블러도 다 깨버리고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이 공분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은 극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근데 이제 공적 영역에 있는 사람이 또는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이 스타벅스라는 걸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사실은 그 소비자들의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 소비자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 눈치를 안 보는 거. 나는 뭐 그거 뭐죠? 가진 것이 권력이 된 거야. 예, 나 이만큼 가지고 있어. 나는 가진 것이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 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막 지금 정영진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 갖고 뭐 대국민 사과하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지금 왜 그러냐? 스타벅스에서 그 본사에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야? 잃어버릴까봐. 잃어버릴까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런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어서 가진 것으로 자기를 자꾸 증명해내고 가진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와와거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존재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저 사람 좀 특별해. 저 사람은 약간 뭐랄까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감대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 만족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존재형 인간이 내가 지금 행복하고 현재 즐겁고 현재 기쁘다. 그러니까 현재 행복하고 현재 즐겁고 현재 기쁘다의 가장 큰 맥락은 뭐냐면 사람이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었죠. 철학자 중에 이제 뭐죠? 쾌락주의. 얘네들이 누구죠? 하여튼 쾌락주의가 있는데 우리가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 쾌락이에요.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래서 창작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남을 봉사활동하고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쾌락주의. 그러니까 쾌락을 내가 뭔가를 가지고 소유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가치를 같이 공유하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쾌락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쾌락주의가 사실 대단히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소비가 공허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속성상 인간의 그 깊은 그 내면의상 처음에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좋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차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어서 차를 또 새 차를 사면 한 2, 3개월 가는데 한 1년 되면 이제 그것 헌차가 되잖아요. 그게 되는 거죠, 사실은 차가. 어떤 사람은 집, 그죠? 어떤 사람은 집을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핸드폰. 근데 사실 이거 얼마 못 가잖아요. 집은 한 3년 간다 그래요? 3년 가나? 근데 이제 차나 집이나 이런 것들은 다 소모품으로 여기는 거. 어차피, 그래서 집도 뭐 넓을 필요가 없고, 내가 거기에 그냥 살 수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내가 행복만 누릴 수 있으면 되고, 대저택이 아니어도, 차도 마찬가지, 굴러만 가면 돼. 거기 돈 많이 안 들어가면 돼. 가면 돼. 핸드폰도 그냥 통화만 되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의 활동과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만 충족되면 내가 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 커다란 일, 이 본질적인 커다란 일을 방해하지 않으면 돼. 나의 가치를 투영하거나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저는 이여름 교수 아시죠?
예. 이런 교수가 아주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쓸 때도 그냥 뭐 노트북으로 하나 갖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은 모든 기계와 기술을 다 사용해서 글을 써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최고의 비서를 뒀다고. 그래서 그분 거기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거기 사무실에 가보면은 막 컴퓨터가 몇 대가 있고 막 그러면서 자료를 조사하고 그러면서 연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응용하고 이용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기계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자기가 글을 써내는데 좋은 자료들이 거기 막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AI도 저는 뭐 챗GPT도 쓰고 뭐 제미나이도 뭐 저도 확인해보고 여기저기 자료도 확인해보고 막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소유는 어떤 소유는 이런 소유가 도구가 되면 된다 되는 거예요. 도구. 나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그것은 이제 좀 물질도 될 수 있는 거고 기계도 될 수 있는 거고 자동차도 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핸드폰도 최신식도 좋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 이제 보통 저는 글을 좀 많이 쓰니까 글 쓰는 곳에서 내가 이동하면서도 이거 좀 하나 이 자료를 좀 모아야 되겠다. 자료를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편리한 거죠. 그러면서 최대한 소유는 도구로서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소유가 과해지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내가 그 소유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차를 사면요 기스 나면 막 산지 얼마 안 돼 기스가 났어. 그러고 근데 이제는 기스 나도 소모품인데 좀 고쳐 쓰지 뭐.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지금 이게 한 3년째 됐거든요. 한 번도 기스가 안 났어요. 이 차는. 예전에 기스 나면 안 돼 이랬던 차들은 기스가 빨리 나고. 근데 이거는 소모품인데 자동차 굴러가면 되고 좀 돈 아끼면 되고. 이게 지금 이제 교회에서 사주신 게 이제 3년 됐는데 이제 그다음 요즘에 이제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저 하이브리드거든요. 그래서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전기차를 이제는 완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욕심은 생겨요. 그런데 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의 가치를 투영하기 위해서 이게 소유가 도구로서 있으면 되는데 사실은 자꾸 쓰다 보면 이게 좀 더 편리하게 더 좋게 더 많은 것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실 소비는 왜 공을 해결하지 못하냐면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좋은 게 나와. 거기에 내가 만족하면 더 좋은 게 나와. 차를 새로 샀어요. 딱 샀는데 여기 보니까 내 차보다 더 좋은 차가 있어. 항상 소유는 뭐죠? 비교가 되잖아요. 항상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 광고 얘기입니다. 더 어려 보이세요. 제가 한국 화장품 회장님, 사모님을 알아요. 이 한국 화장품을 안 만들어요.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화장품 회사가 그 한국 화장품의 그 원료를 가져다 쓴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좋은 스킨 로션이나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아내한테 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막 잘 주시는데 그분은 화장을 잘 안 해요. 자기는 화장.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의 철학이 뭐냐면 그 나이에 맞게 살아야 된다. 어려 보이는 하는 다 나중에 자꾸 바르고 찍어 바르고 하면은 보호는 당장은 되겠지만 나중에 다 효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자동차 광고는 말합니다. 당신의 품격을 완성하세요. 사실 이 자동차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집보다 뭐가 더 줘야 돼? 차가 좋아야 돼. 왜? 차는 바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자기를 과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외제차 끌고 다녀요. 근데 가보면 집은 이제 월세 살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차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운전을 많이 하면은 사실 차가 좋아야 돼요. 왜? 늘 타고 다녀야 되니까. 또 그리고 안전해야 되니까. 근데 자동차로 당신을 완성한다는 거. 또 휴대폰 광고, 당신은 더 특별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광고는 인간의 불안을 자극하죠. 왜냐하면 소비를 해결책처럼 제시하지만 하지만 인간의 공허는 물질 부족 때문이 아니고 대부분의 공허는 관계의 결핍, 사랑의 결핍, 존재의 의미의 상실, 비교와 경쟁 속의 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에서 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공허를 물건으로 메우려 합니다. 그래서 현대 소비는 사실 감정 진통제에 가깝습니다. 또 왜 우리 슬플 때 쇼핑을 하는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거나 외로울 때 소비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배달 음식 시키고 우울하면 쇼핑몰을 뒤지고 인정받고 싶으면 비싼 물건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소비 순간에는 아주 짧은 흥분이 오기 때문입니다.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택배를 기다리는 순간조차 인간의 작은 기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택배 중독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휴대폰도 일주일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새 차도 몇 달 지나면 평범해집니다. 인간은 금방 적응합니다. 심지어 이걸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 새로운 자극을 찾습니다. 더 비싼 것, 더 새로운 것, 더 강한 자극, 하지만 공허는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날 소비는 단순히 물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물건을 넘어섰어요. 보여짐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살아가는 것보다 잘 살아 보이는 것, 그러니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살아 보이는 것, 행복해 보이는 것, 우리가 관종이라 그러죠.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맛집도 먹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찍기 위해 갑니다. 저희 아내도 어디 가면 찍느라고 찍어요. 자, 또 여행도 쉬기 위해서보다 인정하기 위해 갑니다.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여행 온 사람 보면 이상하대요. 여행 와서 더 피곤하게 산대요. 그래서 이제 렌트카, 유럽에서 이런 렌트카를 빌려주면 한국 사람한테 잘 안 빌려주려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차를 엄청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그런 느낌이니까. 거기에 자기들은 늘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좀 한국 사람 한 번 가면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고 스케줄을 쫙 짜갖고 더 피곤하게 엄청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예. 물론 견문이 되게 중요한데 저건 여행이 아니고 저건 이제 노동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행복하게 보이려고 성공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SNS 편집된 장면입니다. 이거 계속 했죠. 아무도 자기 외로움, 불안, 싸움, 눈물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가짜 완벽함에 자기 삶을 비교하며 스스로 초라하게 느낍니다. 프롬은 이미 오래전에 말합니다. 현대에는 점점 시장에 팔리는 상품처럼 살아간다. 너무 정확한 예언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세계적 경쟁 강도가 매우 높은 사회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비교 속에 자랍니다. 성적 비교, 대학 비교, 직장 비교, 연봉 비교, 외모 비교, 또 아파트 비교. 그래서 인간 존재보다 결과가 더 중요해집니다. 문제는 실패가 단순 실패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소비합니다. 명품으로 자존감을 채우고 과시로 불안을 숨기고 SNS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프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소유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더 묶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이제 목사님들 사회에서도 종속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속. 이렇게 자꾸 의지하려고 뭐 물질도 있을 수 있고, 들으세요? 물질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하여튼 뭐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의존하려고 그래요. 자, 현대인은 물질은 풍요롭지만 관계는 가난합니다. 예전에는 불편했지만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은 편리하지만 외롭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영상 보고 혼자 잠듭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인데 현대사회는 인간을 점점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공허는 더 커집니다. 프롬은 인간 회복 핵심을 사랑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존재를 깊이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존재의 삶은 어떤 삶인가? 존재의 삶은 느립니다. 꽃을 오래 바라보고 사람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책 한 권을 천천히 읽고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고 하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다움은 깊어집니다. 존재의 삶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묻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시 생활도 해보고 시골 생활도 해보잖아요. 물론 시골 생활이 완전히 존재에 완전히 100% 누린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교회가 이제 단석 교회니까 우리 이제 교회 권사님 한 분 중에 정원치료사 박사님 계세요. 정원치료 박사. 그분은 이제 원래 미국에서 생물학을 유학하시고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많은 활동하시는 이분이 그 집에 가보면 또 이렇게 집이 여주거든요. 도전리에 있는데 이렇게 잘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원을 통해서 심리치료, 독서치료처럼 그런 치료학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오자마자 이제 그 전부터 우리 뭐 권사님들이 거기다 뭐 모도 심고 꽃도 심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오자마자 거기 못 건드려요. 예, 그분이 이제 막사 심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뭐 심을 때 권사님 여기다 이거 심어도 돼요? 이거 심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입구에 올라올 때 어떤 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다 이제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정원을 이렇게 가꾸시거든요. 이제 한번 우리 아내가 이제 사택이 여기 양동면이 아니 양동면이 사택이 이기니까 조금 쌍막한 건 있어요. 뭐 기차 소리 지나가고 도시도 아닌데 도시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이제 저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이렇게 오늘같이 비가 오고 이렇게 있으면 거기 꽃들이 영롱하잖아요. 예. 걔네들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 교회 계단 올라가는 거기 계단에 딱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딱 내리고 거기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도시에서 가능할까요? 도시에서는 도시의 교회 규모도 커요. 그래서 할 일이 있어. 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아요. 그래갖고 착착착 할 일이 있어. 그래서 그 일들을 해내야 돼. 예. 그리고 그래야 하루가 일과 끝나요. 그 뭐 별도 못 보지. 예. 그런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이 그래서 삶의 질이 참 높은 게 시골이 그래서 느리게 살고 물론 시골도 바쁜 사람 바빠요. 존재의 가치 예. 이런 것들을 느끼고 또 감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시골에 오면서 민감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냄새에 민감해요. 거름 냄새가 있잖아. 거름 냄새가 있으니까 야 이제 농사철이 시작됐나 보다, 그죠? 그리고 밤에 이렇게 오면 밤에 또 냄새가 자욱하게 들어오면 이제 애들 공방 마치고 이렇게 애들 양동역에 데려다 주잖아요. 양동 쪽으로. 그러면 부추 냄새, 그 버려진 냄새 있잖아요. 그게 싹 또 들어오고 예, 그런 냄새. 그 냄새 맡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예, 존재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쁘면은 그런 시간조차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면서 물론 저도 이제 일이 많고 분주하긴 하나 간혹가다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아내에게 아까 충성하려고. 저는 이제 비자금을 많이 모으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아내는 한 번 돈이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건 어느 중간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있는 돈도 뺏어가요. 그 예를 들어서 외부 강의 있잖아요. 내가 얘기 안 하거든요. 외부 강의 잘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이제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자꾸 이러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목회비라고 줘요. 그냥 영수증 없이 그냥 이제 뭐 식사도 같이 하시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한 월 40만 원씩 주시거든요. 그 이제 내가 아내한테 용돈 좀 달라고 그러면 당신 목회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목회비는 목회비고 그리고 어떨 때는요 여보 오다가 계란을 사오래. 그래서 돈을 주고 계란을 사오게 그랬더니 그거 있잖아. 자기가 돈 주겠대.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달라 그러면 그렇게 쓰는 거지 뭐 어떻게. 그래서 얼마나 짠순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헌금할 때는 좀 이렇게 가감하게 해요. 막 1,000만 원씩 막 그래서 쫙 모아놨다 딱딱 하긴 하는 건 좋은데 엄청 짠순이에요. 이 방송 안 듣겠죠. 하여튼 하여튼 그건 뭐냐면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저도 이제 충성하려고 이제 어디 좀 가자 그러면은 요즘에는 좀 가줘요. 왜냐면 목회비를 더 끼려고 어디 가보자, 어디 가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근데 서울에서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항상 따로 생활해요. 따로 거기는 조직이고 여기도 조직이긴 하지만 그런 여유가 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무엇을 가졌는가보다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묻는 삶. 자,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인간은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그죠? 죽음 앞에서 돈도 명예도 브랜드도 직함도 남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는 것은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진실했는가, 얼마나 누군가를 품었는가, 얼마나 자기답게 살았는가입니다. 프롬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소유하며 살고 있는가, 존재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 철학의 질문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바꾸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제가 중요한 힌트를 하나 줄게요. 이 사람이 참 가치 있게 살아서 이 사람이 의미 있어라는 그런 삶을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죽는다. 내가 오늘 끝나고 죽는다라고 가정한 다음에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날 뭐라 할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이에요.
내가 오늘 죽으면 사람들은 지금까지 나를 뭐라 그럴까?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특히 내 가족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가장 중요해.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사람 평가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은 나를 물론 이제 돌아가시면 다 미워합니다. 다 좋게 봐요. 예. 다 미워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욕심을 내서 내 소유를 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면은 이 사회의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소유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그 이제 저희 뭐 교회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목사는 목회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다. 철학이 있어요. 저희 철학은 교회는 쌓아두지 않는다. 쌓아두면 죄가 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 양동에 와서 제가 이제 5년 이제 좀 가까이 되는데 지금 한 4년 8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후원을 했어요. 지역 사회를 위해서 1,000만 원. 그래서 자꾸 그다음에 뭐 이제 우리 선교지에 해서 1년에 하여튼 저희들이 44% 한 거의 45% 정도 교회에서 쓰지 않는 거예요. 뭐 교회 건물도 있고, 뭐 이제 전기세 나가고 관리. 그러니까 이제 도시교회 같은 경우는 월세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 나간다 생각하자. 그 월세 나간다 생각해서 한 달에 하여튼 뭐 외부로 나가는 것이 한 300~40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내보내는 거, 자꾸 내보내는 거.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건 존재의 삶이잖아요. 소유의 삶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들어와 또. 그게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되게 작은 교회예요. 물론 이제 뭐 재적은 거의 한 80명 되고 뭐 외부에서도 후원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근데 작은 교회인데 이 보통 거의 한 150명, 200명 교회의 그 규모의 시골 교회 그 규모의 그 뭡니까 이게 들어와요. 수입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그만큼 또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물론 뭐 제가 목회 목회지만 신앙적으로는 통로다 우리는 그냥 통로야. 우리는 소유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는 존재를 위해 사는 사람. 우리는 청지기. 우리는 통로야. 그냥 우리를 거쳐가는 거예요. 나를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로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통로가 자꾸 뭔가를 뒷대어오는 그런 행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세요. 이분들이 헌금을 물론 교회에서 이제 비용이 있죠. 비용이 들어가죠. 가장 비용을 어떻게든 제일 줄이고 그래서 뭐 자꾸만 내보내잖아. 자꾸만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 교회보다 한 10배는 아니지만 5배 정도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건축을 한대. 그래서 그 교회 건축에 한 구자에 100만 원이래요. 근데 이제 제 눈에 또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한 구자 하죠. 뭐 100만 원. 응? 근데 그 교회에서 해달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이 있으니까 이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15억이 들어가는데 저 지평교회 15억 그럼 우리 한 구자 하죠. 뭐 100만 원. 응. 그럼 하면 되지. 그럼 또 하나님이 또 우리 신앙이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로서 이 땅에 소유로서 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막 세를 늘리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냥 교회는 이제 거룩한 플랫폼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거기 와서 좋은 영향을 받고 가는 거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플랫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시스템. 우리의 삶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자꾸 나가게 하는 거예요. 오면 자꾸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단석교회가 내가 이제 목회하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자꾸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축적하고 여러분 나중에 축적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죄가 들어와요. 욕심이 소유가 많아지잖아요. 이거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제 물론 우리도 이제 수리도 하고 이렇게 고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조금 모아요. 그럴 때는 좀 모아요. 요번에도 화장실 리모델링 본당 바닥 공사해서 한 3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통장이 이제 쑥 비었죠. 그럼 또 뭐 모으면 돼. 좀 필요하면은. 근데 또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존재로 생각하는.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3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참 감사하다. 이거 뭐 우리가 남한테 꾸지 않고 우리가 했으니까 고맙다. 근데 3천만 원이 10분의 1이면 300만 원이잖아요. 야, 그럼 이 300만 원을 좀 우리가 좀 누구한테 좀 주자. 응? 우리 300만 원 정도 있으니까 이거 갖고 우리가 주변에 좀 어려운 교회 그게 좀 그래서 우리가 세 교회를 선정했어요 이미. 그래서 그 교회한테 고맙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교회 한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준 거 없어. 그러나 우리는 이게 기쁘다. 우리 교회 한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번 주 예배 그런 예배예요. 하나님 수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만 우리끼리 이제 떡도 하고 뭐 잔치도 할 건데 그래서 우리끼리만 아니라 이걸 또 나누자고. 근데 그런 거를 성도들이 좋아해요.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비한 건 뭔지 아세요? 소유로 해서 사는 사람은 소유의 냄새가 나요. 냄새 나죠. 욕심 있는 사람 욕심 냄새가 나요. 그런데 존재로 사는 사람은 삶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은요 또 그런 냄새가 나요. 근데 그거는 자 우리는 본능적으로 소유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 존재론적 그러니까 존재는 뭐냐면 인간을 서로 깊이 이해하고 깊이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하는 거는 이거는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한테 어떤 소문이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주고 싶어서 안 다닌다. 주고 싶어서 안 다닌다. 양동교회도 이제 건축할 때 저희가 양동교회가 훨씬 작아요. 그런데도 그냥 우리 적금 든 거 있잖아요. 계속 그냥 양동교회 줘버렸어요. 이건 같은 교회니까 하나님 교회니까 주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거 갖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사람은 뭔가 욕심을 내면 그거를 그래 우리 교회 돈이 이만큼 있어 좋아할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더 이렇게 그러면요 그 훈련이 되면 우리 그 성도님들도 주는 거를 좋아해서 이분들도 헌금을 되게 잘하세요. 저희 교회가 굉장히 막 많이 헌금을 하시거든요. 그럼 그만큼 또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알아요. 이 원리를 제가 이제 제가 담임하는 교회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제 목회 철학. 그래서 내가 목회 철학 이런 목회 철학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와 주면은 함께 가는 거고 못 따라오면 다른 데 가세요. 다른 데 가세요. 제가 목회할 때 아니면 저를 쫓아내셔도 되고 여러분과 내가 맞지 않으면. 그래서 나의 목회 철학은 여기서 내가 뭐 돈을 막 모아갖고 뭘 하는 게 아니다. 그냥 내보내는 거다. 이게 똑같아요.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내일 이 세상을 떠난다 생각하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지금.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자꾸만 나누고 주고 이런 존재의 연습을 자꾸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얘기 뭐 그렇게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요즘 하도 죄를 져서 이스라엘에 좋은 문화가 있어요. 제다크라고. 제다크. 어린 나이부터 자기 통장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의 통장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동전 같은 걸 넣는 거예요. 그럼 그게 꽉 차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채워갖고 가족 회의를 해요. 무슨 회의를 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가지고 무엇을 살까가 아니고 이거 가지고 어디 도와줄까?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그 사람이 필요할 그걸 회의를 해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모으는 것을 누구를 도와줄까? 이 존재의 삶이잖아요. 수의 삶이 아니고. 그러니까 존재의 삶을 가장 아주 냉정하게 핵심은 뭐냐면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함께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 감사를 누리는 거죠, 사실은. 그랬을 때 우리가 인간이 즐길 수 있는 거. 사실은 그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시골에 와서 존재로 사람들 이야기 듣고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자기 위주가 아니고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자기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 들어보는데 근데 신비한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내가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더 가치 있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일정 정도 뭘 하면은 그게 나를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더 냄새가 나요. 더 가지려고 하면은 더 이 안에 엄청난 냄새가 나고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이번에 스승의 날이 가까웠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공방의 어머니들이 스승의 날 행사를 한 3-4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스승의 날 이제 상품권을 제가 보기엔 너무 무리하게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애들이 편지 써서 주는 거, 근데 그걸로 만족한다.
그러니까 제발 이거 상품권 주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 감사라리. 그러니까 이거 말리지 마세요. 우리도 목사님한테 좀 감사하고 싶다고 맨날 받기만 하고 그래서 난 주는 게 좋으니까 주는 거다 했더니 우리도 좀 좋게 해주세요. 우리도 좀 줄 수 있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그래서 참 제가 흐뭇하고 물론 우리 아내가 좋아하죠. 상품권 받아오라고 우리 아내가 좋아하죠. 그러니까 서로 주면서 느끼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게 하는 거죠.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유가 아닌 삶은 전부 다 뭡니까? 나누는 거죠.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해줘. 근데 그게 나한테 마이너스 되는 거죠. 나한테 또 플러스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말, 행동 모두 회귀한다고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게 바로 존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한 문장은 인간의 공헌은 더 많이 소유할 때가 아니라 더 깊이 나눌 때, 존재할 때 비로소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참 행복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0강은요. 일의 의미입니다. 일은 생계이면서 동시에 정체성이다. 알랭드 보통의 다시 일 이야기입니다. 일 이야기. 일의 기쁨과 슬픔. 요 이야기를 좀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은퇴하셔갖고 예. 자, 우리 임명 자매님이 시집을 냅니다. 예, 5월 말에 시집이 나오는데 축하해 박수. 5월 말이면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바쁜데 그렇게